결국에 이해를 할 때 얘네들은 이야기하는 게 분류잖아. 분류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 주기율표도 여기서 얘기를 다뤘었고 아미노산 얘기도 했었고 핵산 얘기도 다 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전부 다 분류학적인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왜 비슷한 성질을 가질까? 즉 그것들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야? 얘네들이 왜 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원자과 전자가 비슷하다는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분류를 할 때 이걸 통해서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성질들이 나타나는. 자, 그래서 우리가 물질과 질식성 단어는 결국에는 분류를 하게 되는데 얘를 어떠한 근거로 분류를 했고요. 얘네들은 왜 같은 종류로 우리가 묶어놨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셔서 원소의 생성과 규칙성. 일단은 얘네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잘 아셔야겠죠. 자, 원소라는 것은 어떤 거야? 오늘 첫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원소가 무엇이죠? 물질, 성분 입자. 성분이야 입자야? 원소는 원자고. 원소라는 것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를 기본 성분을 얘기하죠. 이 기본 성분을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물질을 이루고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고 얘네들은 어떠한 분류적인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얘 규칙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이해를 하셔야지 이번 단원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기 보면 학습 목표가 여기 나와 있죠. 일단 이거 좀 봅시다. 붉은색을 띠는 사막은 붉은색을 띠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자, 이것은 산화철 때문이다 라고 써 있는데 잘 글씨 보이니? 조금 더 키워줄까? 조금 작지. 이러면 좀 잘 보이겠다. 여기 산화철이라고 써 있는데 산화철이 뭔지 알아? 녹이야 녹. 그냥 녹슬었을 때 그 녹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산화되어 있는 요 금속들은 다 산소와 금속이 반응한 것을 우리가 산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공기 중에 금속이 노출돼서 겉부분의 색깔이 바뀌고 얘가 쉽게 부스러지는 걸 녹이라고 얘기하잖아. 철 같은 경우는 산화철의 상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얘가 붉게 보이겠지. 녹물 본 적 있지? 녹슬어 있는 거. 붉은색을 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산화철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비롯이 되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궁금증이어야 돼, 오늘은. 넘어가 봅시다. 자, 학습 목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우주의 원소가 현재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임을 설명할 수 있다. 우주 초기 원소가 지금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네요. 자, 스펙트럼을 왜 분석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우리는 무엇을 찾고 싶은 거야, 이번 단어는? 우주 초기에 어떤 원소들이 생성이 되었는가를 찾고 싶은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원소를 찾는 방법적인 방법론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과학이라는 것은 내가 이론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검증해야 돼. 검증은 다 어떻게 해? 관측 또는 실험을 해야 되잖아. 그럼 관찰 방법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그 성적이 안 나올 거고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는 성적이 잘 나올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관측 방법은 뭘까? 24시간 카메라를 돌려와서 그 친구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해가지고 아 얘는 진짜 안 하는 애고 얘는 진짜 하는 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뭘 해? 시험을 보겠지. 관찰을 했고 뭘 한 거야? 그 다음에 실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게 했는데 공부 안 하는 놈이 더 잘 나왔어. 아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관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횟수가 많아야 돼.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확실한 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에 불꽃 반응색 실험했던 거 기억나죠? 불꽃색. 요거 실험했던 거 기억나지? 불꽃색 실험을 하면은 원소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원소에 따라서 색이 바뀌는 이유가 어떠한 원자 핵이 여기에 있으면 이 주변에 전자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죠. 공전을 하겠지. 이 전자의 궤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다음 궤도로 에너지를 받았을 때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가 있는 전자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이 전자가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서 올라갈 때 흡수하면서 빛을 먹어버리는 거야. 여기가 빛이에요. 얘가 이렇게 빛이야. 빛을 먹어버리는 거야. 자 여기 올라갈 때는 먹었고요. 그러면은 얘가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 먹은 빛을 다시 방출을 하게 돼. 이걸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면은 자 전자가 하나가 있다. 우리는 이미 한번 수업을 했으니까 다시 복습을 하는 거야. 전자가 한 개가 더 있어. 자 전자와 전자는 서로 같은 극이죠. 그럼 둘이 어떻게 한다? 전기적으로 같은 극은 당긴다 민다? 민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처음 존재한 이 전자가 위치가 어떻게 될까? 밀어내니까 위치가 바뀌겠지.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여기 잡아먹는 에너지의 양도 어떻게 될까? 바뀌게 되겠죠. 방출하는 에너지 양도 바뀌게 되겠지. 자 그래서 원소의 번호들이 바뀐다. 원소의 종류가 바뀐다라는 건 무엇이 바뀌어? 전자들이 바뀌잖아. 전자가 바뀌었으니까 전자와 전자 사이 간섭이 일어나고 힘의 간섭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의 에너지의 흡수 방출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원소들은 모두 다 같은 원소가 아니라면은 중성 원소에서 전자들의 개수가 어때? 다 다르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핵의 전하량도 다 달라. 따라서 얘네들은 전자들이 전부 다 다르니까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 에너지 값도 다 달라져. 방출하는 것도 다 달라서. 그래서 스펙트럼 모든 원소들은 각각 다른 색을 가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스펙트럼을 이제 보자라는 거야. 얘의 효용성은 우리가 알았으니까 원인은 알았으니까 그럼 스펙트럼에 따른 결과가 무엇이 있냐? 고온의 광원에서 연속적인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고온의 기체에서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자 이제 이거를 분류를 할 거야. 머리를 잘 굴리자. 자 빛의 종류가 다 있어. 그러면은 이 연속 스펙트럼에는 원소의 종류가 어떻게 있다? 다 있다는 거야. 얘는 특정 원소만 있다. 특정 원소가 직접적으로 방출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은 광원에 있는 것이 표시되는 걸까? 저온의 기체에 있는 애가 표시되는 걸까? 저온의 기체가 먹은 원소들이 여기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관찰을 했더니만 프라우노퍼라는 사람이 우리가 태양에서 스펙트럼에서 수많은 거분선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프라우노퍼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라우노퍼 선을 보면은 태양에는
수소, 헬륨, 칼슘과 같은 다양한 원소들이 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었네. 아, 그래. 자, 그래도 다 넘어가시고요. 요게 중요한 거야.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을 때 따라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알겠죠? 넘어가서 이걸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써 있고요. 원자는 원자 핵이랑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원자핵은 또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랑 중성자는 쿼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입자들로부터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얘네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우주의 전체를 열심히 했더니만 대부분이 사실 수소와 헬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대. 하지만 이 이유는 몰랐는데, 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부터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 허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밝혀냈었어요. 이거는 가버프가 얘기를 한 빅뱅 우주론의 이전부터 이미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론이야. 가버프는 빅뱅 우주론, 현재는 이론이지만 과거에는 이때 뭐겠어? 가설이었겠죠. 요 가설을 주장을 했는데,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허블이 생각을 한 이 팽창을 과거로 돌려보면은, 즉 옛날에는 수축을 해서 한 점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한 점에 있으니까 여기에 물질들도 에너지도 다 모여 있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뻥 하고 터져서 우리의 우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 있었으니까 뜨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팽창을 하니까 온도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온도가 낮아질 때 우주 처음에 만들어진 물질과 에너지는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는 게 빅뱅 우주론의 가장 큰 중요점이에요.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은 약 138억 년 전이 우주의 탄생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주가 팽창하기 시작하는 순간 최초로 쿼크랑 전자가 만들어졌대. 자, 그 이 얘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쿼크와 전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얘기야. 그럼 우주에는 무엇이었던 거야? 물질 자체가 없었어. 다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쿼크가 결합을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양성자는 업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 중성자는 업쿼크 1개와 다운 쿼크 2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 후 양성자, 즉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랑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했죠. 그리고 중성자랑 합쳐서 헬륨 원자핵이 그 다음에 만들어졌다. 아직 원자 핵 단계야. 원자는 안 됐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사실 3분 만에 전부 다 끝났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현재 있는 헬륨 원자핵과 그 수소 원자핵의 질량비를 측정을 했더니 3대1이 됐는데 이거를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을 배운 거야. 요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 세상 의미 없는 게 거죠. 요 한 줄을 위해 스펙트럼을 공부한. 자, 이렇게 해서 우주의 빅뱅 우주론은 맞다 틀리다 예측한 사실과 맞으니까 이거는 빅뱅 우주론은 거의 맞구나 라는 걸 첫 번째였고요. 자, 그리고 나서 빅뱅이 일어나고 38만 년까지는 빛과 입자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대요. 이걸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하죠.
불투명한 우주 상태는 왜 만들어졌냐면 여기 지금 보다시피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얘네들이 다 어때? 퍼져 있는 상태야. 그래서 빛들이 얘를 사이사이를 통과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 이 뒤에 있는 애의 빛이 나한테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내가 앞을 못 보는 거야. 정확히는 다른 게 보이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온도가 3000 켈빈으로 낮아지니까 전자랑 원자의 결합을 하게 되고 이때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이 빛이 현재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이 되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는 약 2.7 켈빈 또는 3 켈빈으로 얘기를 하고요. 얘가 마이크로파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 배웠던 거니까 빨리 빼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 자, 별에 진화랑 원소의 생성. 우리는 별에 진화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본 거 뭐야? 수소랑 원소, 헬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 과거에는 연금술을 이용해서 금을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 수가 없었다. 왜? 금은 원소니까 다른 원소로부터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소, 헬륨 말고 나머지들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라는 의문점을 살리겠죠. 자, 이것은 성간물질이 모여서 중력이 커지고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돼?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만들어진다. 이때 무엇이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하나의 핵융합, 즉 원소가 자라는 과정이 만들어지죠. 원소의 번호가,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핵융합 반응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를 만드는 반응이 아니라 수소를 사용하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는 앞에 붙어있는 애들이 사용되는 애들이야. 결과물은 다른 애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수소의 융합을 통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얘가 주계열성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별은 주계열성을 지나게 되죠. 얘가 아무리 크든 작든 간에 주계열성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요, 중심부가 이제 수축이 일어나. 왜냐면은 얘네들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지금 여기가 무거우니까 그 무거운 점을 통해서 서서히 중력에 의해 뭉치게 되는데 얘가 주계열성, 즉 가운데서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뻥 하고 터진 거야. 뻥 하고 터져. 뻥 터지니까 이 뻥 터지는 힘에 의해서 얘네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게 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가운데, 겉부분은 좀 차갑겠지, 가운데보다. 가운데 쪽은 뜨거워서 일어나고 있던 핵융합이 고갈이 된 거야,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면 여기에 온도는 1000만 켈빈이 넘어있는 상황인데 주변부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핵융합이 안 일어나니까 얘가 점점 아까 처음에 일어났던 수축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자, 무언가가 한 곳에 모인다, 에너지가 모인다,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헬륨의 주변부에 아직 남아있는 수소들이 있지. 얘네들이 다시 수소 핵융합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헬륨은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얘네들의 그럼 일어나는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가 처음보다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만큼 커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성 단계가 되게 되면은 질량이 태양이랑 비슷한 별은 수소, 헬륨, 탄소까지 만들게 되고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은 수소, 헬륨에서부터 철까지 만들어지는데 왜 철까지만 만들어지냐면은 자, 지금 계속해서 닿으면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수축하고 일어나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철이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야.
그렇기 때문에 철이 만들어지면은 얘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즉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철은 무겁잖아. 중력이 세다는 얘기야. 그럼 얘 수축의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평소보다 엄청나게 빨라져. 그래서 한 번에 확 하고 줄어들다 보니까 철이 버티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터져버리게 되는 거야. 너무 빠른 속도로 에너지가 한 곳에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은 뻥 하고 터지면서 초신성이 돼요. 자, 이때 금은 우라늄 같은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해서 더 이상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백색외성의 상태가 되고요. 겉부분에 있는 요 기체들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행성상성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외부로 이제 빠져나간 초신성 폭발로 빠져나간 애들이 금은 우라늄 같은 애들로 되고 중심부에 중성자별이 만들어져요. 중성자별은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원자와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이만큼씩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만큼이 다 빈 공간인데 중성자별은 중성자 하면서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럼 빈 공간이 없겠죠? 그럼 굉장히 무겁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너무 무거우니까 너무 그 중에서도 특히 무거운 애들은 블랙홀이 된다고 합니다. 자, 태양계 형성 과정은 방금 봤던 그 별의 형성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고요. 모든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얘기를 한 거고요. 태양계의 형성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우리 지금 물도 마시고 그러면 H랑 O도 쓰고 있는 거지. 고기도 먹고 탄소랑 질소도 쓰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뼈는 칼슘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우리 핵산 DNA들은 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태양도 성운이 수축해서 만들어진 별이겠죠. 자, 그런데 태양은 약 50억 년 전에 만들어진 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48 혹은 47억 년 전에 만들어졌대, 정확하게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힌트가 있어. 자, 우주의 나이는 148억 년이네. 138억 년이었나? 138이지? 138억 년이래. 자, 그러면은 이 138억 년 동안에 그리고 50억 년을 빼봐. 그럼 88억이지. 이 88억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했겠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수소와 헬륨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양의 금, 은, 우라늄들도 만들어졌다는 거거든. 걔네들이 성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태양계라는 거는 처음 만들 때부터 금, 은, 우라늄을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그거는 초침성 폭발로부터 시작된 원소들이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 성운 중에 별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원반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원시원반들은 다시 뭉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행성체, 즉 행성이긴 행성인데 엄청나게 작은 애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소행성, 걔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행성체들끼리 서로 계속해서 부딪히니까 우리 부딪히면은 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얘가 결국에는 부딪히면서 합쳐지고 하면서 다 녹아서 하나의 돌덩어리가 돼요. 그게 현재 태양에 있는 수금지역 우주천의 행성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구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니까 온도가 상승이 되고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다 녹아서 마그마의 바다가 되었대. 이때 당시에 철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중심부에 가라앉아서 핵이 되었고 이 핵은 지금 우리의 지구 자기장을 만들죠. 자, 그리고 좀 가벼운 애들, 산소와 규소 같은 애들은 멘틀과 지각을 형성했다. 산소와 규소, 얘 뭐야? SiO2, 규산형 삼연체가 왜 우리 지구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이후 지크면이 씌워서 원시지각이랑 원시바다가 만들어지고 바다에서 생명체가 시작되었다. 자, 그래서 빅뱅으로부터 시작된 우주가 별의 생성과 지나가면서 탄소산소 규소 철 같은 원소가 만들어지고 일부가 태양계랑 지구를 형성을 했다. 이 지구에서 탄소는 여러 가지 화합물을 이루면서 생명체를 만들고요. 지구의 생명체는 어디서 시작됐다? 빅뱅에서 시작된 우주 역사의 일부분이다. 라는 게 이 단원에서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뒤에 부분을 다시 나갈게요. 자, 원소의 주기성과 결합. 자, 이거 해야지. 어디가 수가 없어. 엄마. 나왔구만. 자, 이제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이 원소들이 왜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원소들은 왜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고? 원자과 전자. 똑똑해요. 원자과 전자 때문인데 이 원자과 전자가 뭐길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통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지. 그럼 뭐해? 핸드폰을 보지. 그리고 아차차 하잖아 다들. 응. 그리고 급하게 일어나면서 얘기해. 엄마 왜 안 깨웠어? 우리는 주기성을 갖고 살잖아. 그러면서 화장실로 뛰쳐 들어가죠.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소변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나와. 왠지 알아? 씻어야 되는데 옷을 안 들고 갔거든. 옷을 가지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이제 씻고 나와서 이제 엄마한테 또 투덜거리고 가방 챙겨가지고서 이거 빨리 껐어야지 하고서 그냥 나가잖아. 엄마가 이제 잔소리를 하면. 그게 한 10번 중에 9번의 등교 상황일 거예요. 한 번은 뭐냐? 눈을 딱 떴어. 뭔가 세상이 너무 밝은 것 같아. 시계를 봤는데, 뭐야? 생각보다 오늘 일찍 일어났네. 한 1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죠. 그래, 한 1000번 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생겨. 눈을 딱 떴어. 똑같이 밝아. 근데 이 발견이 그 발견이면 안 돼. 시계를 봤는데 10시에. 무단 결석인데 현재 안 되겠다. 병결로 바꿔야겠다 하고서 병원에 가죠. 1000번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가끔 봤어. 애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제가 오늘 학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너 왜 안 가냐? 자다가 많은 일들이 있어. 늦잠 잤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병원 갔어요. 다들 그러죠. 아무튼 우리는 이 규칙성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규칙성에 따라서 원소들이 또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까지 얘기를 하는 게 이번의 목표죠.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한다. 자, 넘어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주기율표라고 얘기하는 애. 이 화면이 두 쪽 보기가 어딨지? 아니야, 잘못했어. 미안해. 요거였나? 여기 아닌데. 페이지 설정이 두쪽 보기. 이렇게 두쪽 보기로 바꿔놓으니까 주기율표가 보이죠? 제자 수소가 짧겠어. 그럼 헬륨이 짧겠다. 안 되나 보다. 색을 살짝 줄여야 돼. 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 탄, 질, 산, 풀, 대, 나마, 알규, 인황, 염화, 칼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에서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조기야, 세로 줄인 조기니 아니면 가로 줄인 주기니? 족이 같은 성질을 띈다. 왜? 족이 무엇이 같으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그러면 족에서 우리가 원자과 전자수를 세는 법을 알아야겠죠? 족의 원자과 전자 어떻게 본다?
1의 자릿수. 하지만 하나 예외가 있다. 18쪽은 원자과 전자가 몇이라고? 0이다. 자, 그래서 족 세면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전부 다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조금 뒤에서 더 얘기를 하고 여기에 있는 원소들을 다시 볼 거야. 금속 원소는 무엇이 있는지, 비금속 원소는 무엇이 있는지. 자, 금속 원소는 철, 구리, 금 같은 애들이 있고요. 비금속은 탄소, 질소, 인 같은 애들이 있는데 금속 원소는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를 해 있고요. 비금속은 대부분 오른쪽에 위치한다. 금속은 광택이 있고 열을 잘 전달을 하며 전기가 잘 통하는 성질이 있다. 얘네들이 이 성질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자유전자 때문이다. 플러스 얘는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조금씩 찌그러지거나 그렇게 변하죠. 탄소, 질소, 인과 같은 비금속 원소는 특히 광택도 없다. 열을 잘 전달도 안 하고 전기가 잘 안 통하다. 금속이랑 비금속은 성질이 어떻다? 서로 반대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돼. 별 내용이 없어. 왜 안 넘어가? 제정신이냐? 자, 그래서 이제는 동족 원소들을 얘기를 할 거야. 동족 원소가 무슨 말인 것 같아? 그렇지, 같은 족 원소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똑같이 다른 과학 선생님들이죠. 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진짜 요즘 애들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 동족 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해서 동족 원소를 내가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진짜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 어떻게 해주셔야지. 그걸 돈 벌어먹고 사시는데. 선생님이 그냥 마음을 빌고 살아. 모를 수 있지. 그래서 너는 알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야. 자, 동족 원소는 같은 족 원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족 원소들의 유사성. 자, 수소를 빼고 1쪽에서 중요한 건 요거죠. 왜? 우리가 1쪽 원소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소는 뭐야?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비금속이니까 얘는 빼고 생각해야죠. 얘 빼고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륨 같은 애들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밀도가 작다, 가볍고 엄청나게 무르고 그리고 반응성이 크다. 산소랑 빠르게 반응해서 산소랑 반응한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 녹슨다라고 얘기했죠. 녹이 쓰면 광택이 어떻게 될까? 광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실온에서도 물과도 격렬히 반응하며 얘 어떤 기체가 나와? 수소 기체가 나와. 그리고서 염기성을 띈다. 자, 이거 얘기하면서 염기성이 뭐라고? 알칼리라고 얘기했지. 자, 17쪽.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을 우리가 누구라고 한다? 할로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로젠은 특유의 색깔이 있고 반응성이 크다. 수소, 알칼리 금속과 쉽게 반응을 하는데 여기에서 수소와 반응한 할로젠을 우리가 할로젠과 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로젠과 수소가 있는데요. 이 할로젠과 수소는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에서 AQ라고 씁시다. A+. 여기서 얘는 산성을 띱니다.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알칼리 금속은 산소랑 물이랑 반응하는 걸 막으려고 석유나 파라핀에 담가서 불구간을 해. 파라핀이 뭔지 아니?
손 뜨거운 그 왁스 담갔다 뺐다 하는 거 알아? 손 찜질하는 거? 그 양초같이 생긴 거 있잖아. 그게 파라핀이야. 즉 양초가 파라핀이야. 양초도 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공기랑 닿질 않겠죠. 자, 이 밑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온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자, 1조 금속들은 전자를 하나 이뤄서 플러스 1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1조, 원자과 전자 1, 전자가 하나 있어.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만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한 거야. 왜 불편하냐? 여기서 우리가 옥텟 규칙을 얘기를 해야 돼. 전자들은 가득 채우고 있는 상태를 좋아하는 거야. 애매하게 하나만 있거나 애매하게 7개만 있거나 이런 상태를 싫어한다는 거지. 우리가 1주기, 2주기, 3주기에서 전자 배치를 보면은 1주기는 2개 들어갈 수 있고 2주기는 8개, 3주기도 8개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리튬 2주기에 전자가 한 개 있으면은 너무 불편한 거야. 차라리 없느니 못하니까 그 한 개를 떼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전자가 하나 떨어지니까 전자 개수가 리튬은 원자번호 3번이니까 전자가 3-1 해서 2개가 되고요. 양성자는 3개가 되니까 3개 그대로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양성자는 플러스를 띠니까 얘네들의 전기적인 성질을 다 더하면은 플러스 1만 남는다라는 거야. 이게 이온이죠. 여기 얘네 할로젠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늘어날 테니까 계산을 따로 해보시면요. 할로젠은 마이너스를 뜨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온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까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결합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가장 안정한 원소는 누구다? 18쪽 원소들은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18쪽 원소를 우리가 비활성 미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18쪽이 아닌 원소들은 18쪽 같은 전자 배치를 해서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옥텟 규칙. 자, 이 옥텟 규칙에 따르면은 18쪽 원소들 같이 안정해지기 위해서 산소, 나트륨, 염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전자를 얻고 잃고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온화가 된다. 이렇게 이온화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 얘네들끼리 전기적인 성질을 서로 주고받고 하게 되겠죠.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플러스를 띄고 염화이온은 마이너스를 띄어요. 서로 다른 극이니까 얘네들끼리 어떻게 돼? 인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이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끼리 서로 연결이 되죠. 찌릿찌릿하면서. 자, 근데 여기 다른 염화이온이 있으면 얘네 둘은 연결해야 안 해? 연결해요. 이온 결합의 특징이야. 주변에 있는 애들끼리 전부 다 연결이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들 반응을 한 애들끼리 우리가 NaCl을 묶으려면 이렇게 묶어야 돼, 이렇게 묶어야 돼, 아니면은 이렇게 묶어야 될까? 어느 방향으로 묶어도 상관이 없어. 약간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온을 형성을 할 때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죠.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결합을 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잖아. 그렇지.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A라는 애가 N 플러스를 갖고 B라는 애가 M 마이너스를 가지면 어떻게 된다? 대각선으로 보내라. A, M, B, N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때 앞에 있는 애가
무조건 금속이어야 되고요. 뒤에 있는 애가 무조건 비금속이어야 돼. 이건 우리들의 약속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여기 결합은 별게 없죠. 그래. 하나 조금 빠뜨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온이 됐을 때 이온의 전하량 요거 얘기해야지. 자, 양이온이랑 음이온 족에 따라서 다시 얘기해보자. 그러면 양이온은 몇 족? 1족 2족 13족 또 있어? 그리고 낚으면 낚이면 안 돼. 14족은 이온은 안 돼요. 자, 음이온 15족 16족 17 끝이야? 자, 여기 해보자. 1족 몇? 그렇지 플러스 잘하고 있어. 2족 3족 13족 15족 3 마이너스 그리고 2 마이너스 마이너스 잘 외우고 있네. 열심히 외워놔야 돼. 개꿀이라니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 너의 목표가 있어. 한우 너가 100점을 받는 거야. 어때? 불가능해? 불가능하면 90점 맞아. 그것도 불가능해? 아니야, 그건 가능해. 할 수 있어. 너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거야. 저 선생님이 또 약을 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이 봐왔던 애들 중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 세상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거든. 선생님이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상위 10%를 얘기를 해. 상위 30%는 잘한다라고 얘기를 안 해. 그거는 솔직히 그 친구한테 못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상위 10%가 들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거든. 상위 10%는 2등급이잖아. 지금 5등급제니까 1등급이죠. 무언가로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과학을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공유결합. 공유결합은 누구와 누가 결합한다? 비금속끼리 결합한다. 자, 비금속끼리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은 전자쌍이 서로 하나의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얘네들의 궤도상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산소 전자 지금 몇 개야? 다 세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궤도 안에 10개가 됐고요. 수소 몇 개야? 2개가 됐지. 그럼 수소도 2개 가득 찼고 산소도 2개, 8개 가득 찼으니까 지들끼리 만족한다라는 게 이게 공유결합이지. 하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세는 게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공유결합을 가장 간단하게 이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걸 우리가 원래는 그게 뭐고요? 요게 이름이 있는데 요거 루이스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루이스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게 제일 편해서 자 비금속, 수소, 궁소 14, 15, 16, 17쪽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결합을 몇 번씩 할 수 있다? 수소 몇 번? 몇 번이라고? 수소 전자가 2개 있어. 수소가 채워야 되는 전자가 2개 있는데 수소의 전자가 하나야. 그러면 몇 개 비어?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궁소는 채워야 될 게 8개인데 3개야.
그런데 아까 전에 봤다시피 하나를 줘야지 하나를 받아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결합을 5번 할 수 있을까? 3번 할 수 있을까? 3번 할 수 있죠. 자, 14조부터는 8개인데 4개 주. 그럼 4개 4, 3, 2, 1 이렇게 하라고 했죠. 또 B랑 H랑 결합하면 몇 번 결합할 수 있다고? B는 3번 결합하죠. 그럼 H 한 번씩 결합하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자, 탄소랑 수소랑 결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 탄소 2개랑 수소랑 결합하는 경우만 볼게요. 그럼 탄소는 결합수가 4개니까 이런 식으로 결합할 수 있겠지. 두 번째, 탄소랑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중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야? 탄소랑 3번까지 결합하는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좀 그래요. 대각선. 이게 우리가 3중결합까지 만들어내는 경우. 4중결합은 없다라고 했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서 공유결합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러한 이온결합 물질이랑 공유결합 물질의 예시들 나와 있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달걀 껍데기의 구성분이 탄산칼슘이다 라는 거 제발 잘 기억을 하고요. 달걀 껍데기뿐만 아니라 조개 껍데기도 탄산칼슘입니다. 자, 제산제에는 수산화 마그네슘이 들어있네. 금속이랑 비금속이 있어. 아, 얘는 그럼 이온결합 물질이겠네요. 뷰테인은 탄소랑 수소만 있으니까 얘는 비금속이고요. 설탕도 탄소, 수소, 산소, 비금속 물질이네요. 그래서 얘네들 예시들 잘 기억을 합시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공유결합 물질이랑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을 비교하기. 자, 이온결합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 요거야.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흘러. 요렇게.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자, 이게 물에 녹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얘는 액체 형태를 띠고 있으면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이렇게 분리가 돼. 얘가 분리가 되니까 전극을 연결을 하면은 나트륨은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고요. 염소는 마이너스 극을 띠니까 플러스로 이동하는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이온 결합 물질과 공유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에 대한 문제이다. 고체, 액체, 수용액에서 이온이랑 공유가 빠지고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이 있는데 A는 전기가 안 흐르는데 B는 액체 상태가 수용액이 되면 전기가 흐른다. 그럼 B는 어떤 물질?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A는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 다른 거. 전부 다 전기가 흐른대. 그럼 얘는 뭐겠어? 금속이야.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 거예요. 남은 시간은 부교재 선생님이 준 거 푸시면 돼요. 오늘 내용 어렵지 않지?